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바야흐로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풍성한 가을 맞이는 준비되셨는지요?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뛰셨던 만큼 풍성한 가을로 그 어려움을 헤치고 고생했던 보상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포디에스 뉴스 9월의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탑 기사입니다. 내년 R&D 예산 삭감 여파 본격화, 연구기관 죽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죠. 예산.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심의회에서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이 올해 대비 3조 5천억 원이 삭감된 21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예산 삭감 여파가 올해 하반기부터 벌써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기관의 경우 벌써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목표로 한 장비 구입은 무조건 맞춰야 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R&D 주무기관인 평가원 등의 과제비와 관련한 조정을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의 여파가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 정작 내년 R&D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분야도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연구원들의 걱정이 태산인데요. 특히 예산이 감소하며 안전 문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장비 구축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하고 있는 것인데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게 돼 중소기업들의 R&D 능력이 저하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도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현장이 위축된다면 10년 후가 아닌 몇 년 후에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다른 주요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해도 그때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예산 집행을 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배종인의 뉴스픽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5개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포디에스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등 수출 181조 쏟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1조 96억 원, PIM 인공지능 반도체는 4,027억 원, 화합물 전력 반도체는 1,385억 원, 차량용 첨단 패키징 등 시스템 반도체는 2조 2천억 원 이상, 시스템 반도체 미래 유망 분야의 대규모 R&D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성, LG, IAA 2023 모빌리티 신기술 공개, 경험 키워드 강조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전자업계의 모빌리티 첨단 전장 시장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옛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죠. IAA 모빌리티 2023에 참가해 첨단 전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오토 V920과 아이소셀 오토 1H1을 선보였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조주환 사장이 직접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LG전자가 바라보는 모빌리티 산업과 미래의 비전 등을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발전된 생성형 AI 보유 여부, 경쟁 판가름이라는 기사입니다. IBM 기업가치연구소의 글로벌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 CEO들은 생산성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뒤이어 기술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현대화하고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CEO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제품과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통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3%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키사이트 월드 테크데이 2023 성료라는 기사입니다. 키사이트 코리아가 최근 3년 만에 키사이트 월드 테크데이 2023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키사이트 코리아는 5G, 6G, 오토모티브, HSD 등을 주제로 최신 기술 동향과 전시 부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이선호 키사이트 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통신 분야를 비롯해 고속 디지털, 자동차,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이 탄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키사이트 솔루션과 전문성, 고객과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네트 WSC 2023에서 자율주행 시승체험 제공이라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문기업 소네트는 지난 6일부터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자율주행 시승체험존에서 스마트 신호등과 실시간 교통 정보와 연계된 최첨단 미래도시의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본지 성유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현대 코나 전기 차량을 개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장착을 해서 개조한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자체에 내장된 레이더 센서 3개와 그리고 이제 차량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더 센서 1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카메라 보시면은 이 2개의 카메라 중에 상단의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차선을 인식하게 되어 있고, 밑에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목표 거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꾸준히 개발해서 안전하게 더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으로 서비스 드릴 수 있는 게 현재로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자, 권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프랑스에서 아이폰 12의 판매 유통이 중단됐는데요. 판매 중단의 배경과 이번 이슈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 흡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12일 프랑스 전파관리당국에서 아이폰 12에 대한 자국 내 판매 유통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아이폰 12에서 전자파 인체 흡수율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전파관리당국이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141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이폰 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5.74W의 사지 부분 전자파 흡수율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팔다리와 같은 사지에서 킬로그램당 4W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7W가량 초과한 것인데요. 이에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2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리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이 전자파 흡수율이란 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자파 흡수율은 영어 약자로 SAR, 업계분들은 SAR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전자파 흡수율이란 전자파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흡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값을 수치화한 겁니다. 네. 주파수가 낮은 전자파, 즉 저주파가 인체에 노출되면 신경 자극이 발생하고 고주파에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는 열적 작용이 발생합니다. 휴대폰은 고주파가 방출되며 몸에 열적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 SAR입니다. 킬로그램당 와트 단위로 일반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통 전신 0.08W, 머리 몸통 2W, 사지 4W입니다. 국내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인 머리 몸통 1.6W를 기준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플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말씀인데요. 애플은 이를 인정하나요? 어떤가요?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애플은 아이폰 12가 복수의 국제 인증 기관으로부터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서를 받았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네. 다만 애플은 프랑스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수용하기 위해 프랑스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정 지역의 업데이트를 한정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단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치 초과 이슈는 주변 유럽 국가 국내에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모델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국내 EMC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전문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도 비용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다만 이 경우 아이폰 12의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적 수정 요청이 다른 국가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을 비롯한 벨기에에서 업데이트를 요청했으며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과기부에서 아이폰 12 재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애플의 상황 보고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검증 결과에 따라 한국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2가 출시된 지는 얼마나 되었죠? 3년 정도 된 구형 모델입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된 제품이죠. 네. 프랑스는 출시된 지 한참 지난 제품도 기준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국내는 어떤가요? 네,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경우를 한번 보자면 이러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파 시험 인증센터 사후 관리과 등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 제품이 기준대로 시장에서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적 물적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모든 출시 제품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제품이나 전기 매트 혹은 웨어러블 제품 등 인체에 밀접해 사용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 불특정 제품들을 불시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관리를 너무 띄엄띄엄하면 국민 안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촘촘하면 리소스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산업계가 위축될 여지가 있으니
균형 있는 사후 관리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제조사들도 특히나 영세한 기업들은 이러한 전자파 기준치 초과 이슈에 자사 제품이 휘말리게 될 경우 폐업하는 게 나을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스펙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EMC, SA 등의 시험을 해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개발에서 전자파 관리가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 기자, EMC와 관련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E4DS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가 11월 28일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미래차 전장품의 EMX 대응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EMX요? 네, 그것은 또 뭔가요? 네, EMX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브리싱을 의미하는데요. 전자파 대응의 모든 것이란 의미로서 해당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래차 전장품의 EMI, EMC 대책 설계 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11월 28일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자파학회 EMC 기술연구회 위원장이신 김종훈 박사님께서 미래차 전장품 EMC 대책 설계 기술 이론으로 오전 세션을 담당하시고 오후에는 원포인트 EMC 설계 및 디버깅 기술 자문을 맡아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EMC 최고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아 미래차 전장품에 대한 각 영역별 EMI, EMC 대응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안내는 E4DS 뉴스 홈페이지에 컨퍼런스 탭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와 전장품 산업에서 개발자 및 엔지니어 분들이 EMC 대응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실 텐데요. 이번 아날로그 데이 미래차 전장품 EMX 특집이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최근 스마트홈 관련 소식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스마트홈 기술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IoT 기기에 대해서 냉난방 제어, 그리고 알림 설정 등과 같은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말 그대로 똑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 생활 속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과기부는 지능형 홈 구축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 대표 기업들이 주도해서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를 적용한 스마트홈 생태계 본격 구축에 나선 것인데요. 매터는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터는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으로 스마트 기기 간 연결성 혹은 상호 연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IoT 프로토콜입니다. 정부는 이 매터 표준을 기회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AI 스피커 등 제한적이고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 때문에 스마트홈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매터 표준이 2022년 10월 1.0 버전 그리고 지난 6월 1.1 버전까지 공개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이 매터로 통일되는 가운데 정부 또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기자,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HCA 표준을 기반으로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뭐 다른 건가요? 네, 그것도 스마트홈 표준이긴 합니다. HCA는 홈 커넥티비티 얼라이언스를 뜻하는데요. HCA도 스마트홈 IoT 기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협력으로 각각 스마트싱스와 LG싱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베스텔, 샤프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 제품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전 간의 연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HCA가 CES 2023에서 선보인 표준 1.0의 내용입니다. HCA는 올해 표준 1.0 상용화를 통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9개의 가전기기를 더불어서 공조기기와 같은 상태 조회, 제어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내년 2024에서는 HCA 2.0을 발표하고 브랜드 종류나 가전 종류를 확대해서 에너지 관리 같은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CA를 보다 보면 메터 표준과 거의 비슷해서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두 표준의 차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두 표준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스마트홈 표준입니다. 메터는 CSA에서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가전 업체들 이렇게 500여 개 회원사가 함께 추진하는 표준이고요. HCA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선보인 대형 가전 그리고 공조 업체 15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표준이자 연합입니다. 그래서 메터가 스마트 전구, 도어록, 스위치 등과 같은 IoT 기기 전반에 대한 연동성을 주목한다면 HCA는 현재 가전 제품을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터 표준은 로컬 단에서 즉 IP 기반으로 동작하며 AI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제어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HCA는 기존의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프로토콜이라서 특정 회사의 플랫폼에 맞추지 않고 클라우드를 거쳐서 다른 회사의 가전을 제어하게끔 하는데요. 이런 거는 OCF 같은 메터 이준의 표준 방식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끼리 연결이 돼서 결국 연결이 늘어나기 때문에 메터 표준보다는 그 속도에 좀 체감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인터넷이 주변에 좀 고장이 났거나 이렇게 불가한 경우에는 기기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터는 기기 간에서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고 보안 측면에서도 최근 클라우드에 사용자 정보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로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HCA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메터 표준 많이 얘기하다가 최근 2파에서 그렇게 HCA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렇게 메터 표준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확대될 전망에 있는데 10월엔 또 1.2 버전이 나와서 거기엔 또 가전기기도 추가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터는 AI 스피커 같은 컨트롤러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 형성이 좀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해외에서부터 인식도 늦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스마트싱스 스테이션도 나왔었는데 홍보도 되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건 좀 사례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터가 이렇게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해외의 플랫폼사들이 주도로 하는 가운데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업체는 그들이 이렇게 먼저 장악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전에 대한 인식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일단 가전 단에서 연동되게끔 HCL을 좀 더 주목해서 가전사 위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물론 메터 표준은 장기적으로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고 그럴 거라고 전망됩니다. 이렇게 대형 가전사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메터 표준으로 결국은 이렇게 사용자 경험도 늘어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20일에 아마존에서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가 생성 AI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그게 핸즈프리 AI라고 해서 스크립트 명령으로 원래는 되게 딱딱하게 요청을 해야 됐다면 이번에 나온 거는 정말 대화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마트홈 루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점점 기술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사들이 좀 더 이렇게 메터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장에 그렇게 수익화가 어려워도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거기서 좀 가치를 발굴할 수 있으면 그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기자 흥미로운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홈 표준과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지난 8월 월간 브리핑에는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재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자, 성 기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배터리 재활용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배터리 해체, 파쇄, 연소 등의 공정을 거쳐서 희유금속을 추출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희유금속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료 확보가 재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재활용 공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재활용 공정은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처리 공정은 방전된 배터리를 해체 및 파쇄해서 니켈, 리튬 등에 섞여 있는 검정색 가루, 블랙매스 또는 블랙 파우더라고 부르는 가루를 만들고요. 후처리는 블랙매스에서 금속을 추출해내는 공정입니다. 후처리 공정은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이 습식 공정은 밀도와 자력을 활용해서 블랙매스와 알루미늄 등을 구분한 다음 황을 이용해서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여과, 용매, 침출 과정을 통해 니켈, 코발트 등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습식 공정은 금속 회수율이 높고 다양한 원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낮은 투자 비용을 가지는 반면 운영비는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습식 공정을 택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네, 건식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건식 공정은 파쇄와 같은 물리적 전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고온 용해로에서 열 처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속의 고유한 무게, 화학적 결합 여부 등의 성질을 이용해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건식 공정은 원료 배합이 자유롭고 전처리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에 걸림돌이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벨기에의 유미코아가 있습니다. 네, 재활용과 관련한 최신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K배터리쇼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손정수 한국지질연구원의 연구원은 재활용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자동화 프로세스, 무방전 파쇄 기술로 염수, 기계발전 대비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공정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방전을 하지 않고 파쇄하는 것은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캐나다의 라이사이클은 700kg에 달하는 배터리 팩을 방전 해체 과정 없이 그대로 파쇄하는 작업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허받은 용액을 활용한 것인데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을 줄인 데 이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손정수 연구원은 1년 내내 라이사이클이 이 시스템을 만약에 가동할 경우에 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익 발생이기도 한데요. 라이사이클은 이를 상용화시키고 있나요? 네, 손정수 연구원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라이사이클은 유일한 기술 상용화에 이룬 기업이기도 합니다. 라이사이클은 2023년 하반기에 미국 로체스터 허브, 이 허브는 라이사이클에서 이야기하는 허브는 후처리 공정 시설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할 황산 니켈을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35,000톤의 블랙매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10일에 국내 첫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경주에 구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처리 시설이 갖춰지면 연간 1만 톤의 블랙매스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SK 에코플랜트는 후처리 공정에서도 자체 개발한 용매 추출 공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비용 고순도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용매 추출과 고효율, 친환경적인 차세대 금속 회수 등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사이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삼성 SDI는 2021년 천안 및 울산 사업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국내 재활용 전문 업체를 거쳐서 황산 코발트로 재생산하고 이를 소재 업체가 전달받아 삼성
원부자재로 일부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성 기자는 이번 달에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를 취재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근데 지난달 배터리 재사용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가 뭐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재활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손정수 연구원의 이야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손정수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 그 재활용한 금속으로 만든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재활용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전했는데요. 진정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셀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등이 함께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활용한 그 금속으로 만든 그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사회적 수용성도 올라가고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세계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더욱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2036년이 되면 재활용된 금속의 양이 채굴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기업들도 활발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9월의 인물입니다. 네, 이번 달의 9월의 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 만나보실 분은 이순열 i2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2021년 설립된 산업진흥화 전문기업인 i2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산업 현장의 작업 환경을 로봇을 기반으로 개선하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2는 산업 현장에서 노하우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 인력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동력을 실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순열 i2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2 주식에서는 2021년 8월 달에 산업 진흥화를 표방하면서 만든 전문 회사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핵심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신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산업 현장의 힘든 우리 작업 환경을 로봇에 의해서 개선하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한국 제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회사에 있는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산업 현장에 가보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숙련된 이제 인력들은 퇴직을 하는데 그 숙련된 분들의 그 경험을 전수받을 젊은 우리 인재들이 제조업에는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유입이 힘드냐? 여전히 제조 현장은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3D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힘들고 또 위험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으로 빨리 전환을 이제 해주는 게 아주 필요하고, 근데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하기 쉬운 부분은 자체 로봇으로 해가지고 무인화가 돼 있는데, 로봇을 도입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줘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가서 하는 일들은 자동화하기 힘든 것들이 많고, 또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가 소기업에 로봇을 그 맞춤형으로, 저희가 규모는 뭐 로봇 한 대 보통 이렇게 도입을 하면 한 1억 내외 되는데, 그런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소수 인력이 그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제조 현장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로봇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면 어떤 부분은 쉽게 로봇으로 그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현장을 이제 둘러보고 이제 현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빠른 투자 횟수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을 찾아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사전 개념 설계를 하고 로봇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하는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들이 좀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거치면 로봇을 도입했을 때 실패의 위험을 사전에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로봇을 도입할 때 지원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 드리고 최근 2,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 사전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통해서 한 7, 80%는 정부 지원을 이제 받아서 구축을 하면 투자 회수 기간이 뭐 6개월 정도의 그런 효과를 얻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i2의 성공을 빕니다. 다음은 김상호 충남 테크노파크 2차 전지 기술센터 센터장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2차 전지 기술센터는 지역 2차 전지 기업들을 네트워킹하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더딘 중소기업을 돕고자 소형 셀 라인의 실제 소재에 대한 테스트, 중대형 셀 라인의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BMS관을 구축해 BMS 관련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김상호 충남 테크노파크 2차 전지 기술센터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충남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전후방 연관 기업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클러스터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2차 전지 중소, 중견 기업들과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해서 충남 지역에 있는 연구회 아니면 간담회, 기술 교류회 등을 통해서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사업화에 대한 판로 개척 아니면은 조기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23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사업이라 해서 구축 사업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 동안 추진이 되고 저희 충남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충북 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여 2차 전지 중소형 셀의 양산성 검증을 위해서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강력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업엔 충청권에 있는 2차 전지 양산 아니면 공정 데이터 기반 사업성 검증 그리고 2차 전지 양산형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평가, 인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혜 기업을 지금 모집 중에 있으며 기회 모집이 되는 대로 참여 기관과 연계해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충남 테크노파크 2차 전지 기술센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폴 커닝햄 케이던스 부사장입니다. 케이던스는 칩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첨단 공정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폴 커닝햄 부사장은
케이던스의 AI 기반 EDA를 비롯한 컴퓨팅 소프트웨어 강자로서의 첨단 노드의 설계, 패키징, 검증 등 전체 영역에서 생산 최적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DA 소프트웨어와 파운드리 회사, 팹리스, 메모리 등 각 영역단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올해 다양한 산업군과의 공정 미세화 및 3D 패키징 추세에 따른 삼성 파운드리, TSMC, 인텔 파운드리 등과의 협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의 최신 기술과 결합해 인테그리티 3D IC 플랫폼을 기반으로 복잡한 3D IC 설계를 생성할 때 시간을 단축하는 통합 설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 손을 잡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폴 커닝햄 부사장은 케이던스는 현재 EDA를 넘어 향후 30년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제품 확장을 통해서 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야 투자를 바라볼 계획이라며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 지원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E4DS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9월의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0월에는 저희 E4DS 뉴스 홈페이지가 새로운 UI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10월 월간 브리핑은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